안녕하십니까? 정차숙입니다. 지금부터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시에는 효과요 위계 모형에서 총 5개의 종류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각에서는 선택적 지각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번 2차 시에는 이 지각에서 지각적 조직화를, 그리고 학습에서 행동적 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적 학습 이론을 순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지각에서 지각적 조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각적 조직화란 소비자들은 지각의 여러 대상물들을 따로따로 지각하기보다는 집단화하여 정보를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니까 이 지각적 조직화는요,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을 낱개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합해서 묶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묶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지각적 조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코는 어떻다, 귀는 어떻다, 눈은 어떻다, 이렇게 지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묶어서 그 사람은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볼 때 그거 카피가 어땠어, 비주얼이 어땠어,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 패키지가 어떻더라, 이렇게 지각을 하지 않고요. 그걸 통합해서 그 광고 진짜 멋있어, 정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지각적 조직화라는 것은요, 특정 대상,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여러 대상물들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통합, 묶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각적 조직화의 기본 원리는 통합이고요. 그리고 이 통합의 원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분야를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이러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각적 조직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외부 자극,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받아들이는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원리들, 즉 단순화의 원리부터 해서 형상과 배경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묶어서 통합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 4가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단순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묶어서 받아들일 때요,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태로 이것을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단순화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받아들일 때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들이 찍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네, 아마도 분명히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정사각형 2개를 겹친 이런 모습으로 지각한 친구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자극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묶어서 받을 때요, 이걸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아주 단순한 형태로 지각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그라미 형태로 지각을 하셨지, 정사각형 2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지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완결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물을 접했어요. 근데 이게 불완전해요. 그러면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바꿔서 가급적이면 완전한 전체로 이렇게 지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봤는데 이게 뭔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략된 부분을 사람들은 이렇게 채워 넣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이제 완결성의 원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을 한다면 일부러 카피를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광고 비주얼을 뭔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잘못되게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완전하게 고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카피를 이렇게 채워 넣고요. 잘못된 비주얼을 올바르게 고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광고를 잘 기억을 하고 회상도 잘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인 JMB 인쇄 광고 사례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그쵸? 분명히 이렇게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 광고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좀 자세히 봐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한가요? 자,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잉글 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카피를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JMB 없는 휴일은 JMB 있는 휴일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피에서 JMB 이것만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지금 이 헤드라인에 생략된 글자가 무엇이다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헤드라인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나요? 바로 그렇죠. J하고 B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채워 넣으면서 마침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이렇게 캐럴도 이렇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JMB, 이 브랜드를 더 잘 기억하고 회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이나 정보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요.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고 이렇게 불완전하면 그것을 올바로 고쳐서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걸 완결성의 원리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집단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받을 때 그거를 낱개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각을 하지 않고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즉 청크, 하나의 덩어리로 지각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걸 바로 집단화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묶을 때 우리 인간은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근접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접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자극을 그것과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자극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지각을 하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이 이게 세로로 묶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묶이시나요? 덩어리로 묶을 때 세로로 묶나요? 아니면 가로로 묶나요? 분명히 아마도 이렇게 세로로 덩어리로 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극과 이 세로에 있는 다른 자극이 훨씬 더 거의 상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로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세로가 더욱더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덩어리로 묶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근접성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한 자극을 이제 그것과 굉장히 이렇게 근접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지각하는 거, 이걸 이제 근접성의 원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둘째, 유사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자극을 그것과 굉장히 닮은 뭔가 이렇게 비슷한 다른 자극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지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유사성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세로로 묶이시나요?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지시나요? 어떻게 묶여지시죠? 네, 아마도 이렇게 세로로 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로로 덩어리로 묶어야지만 네모는 네모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이렇게 유사하게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로로 덩어리로 묶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이제 묶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지각하려는 거, 이게 바로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다음 셋째, 연속성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딱딱 중단된 상태로 이것을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쭉 연결된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을, 이걸 연속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렇게 딱딱 중단된 상태, 분리된 상태로 지각을 하지 않고요. 마치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중단된 상태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지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근접성의 원리 사례를 들려고 하는데, 이게 광고 안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요. 우선 광고 안에 우리 제품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것과 근접해 있는 곳에 뭔가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대상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근접해 있으니까 이걸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대상의 긍정적인 특성,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우리 광고주의 제품으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광고는 LG의 그룹PR 광고이고요. 명화를 활용을 했어요. 그 명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LG의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접해서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걸 이제 묶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 명화의 이미지가 LG 제품, LG 브랜드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뭔가 LG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신 이 광고에는 반 고흐라던가 미켈란젤로, 드가, 이런 화가들이 그린 세계적인 명화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LG의 제품들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치상 근접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 근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같이 덩어리로 묶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명화의 긍정적인 이미지라던가 품격, 좋은 특성, 이런 것이 그대로 LG 제품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LG 제품도 이렇게 뭔가 명화처럼 이렇게 좋게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네 번째, 형상과 배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자극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빠르게 형상과 배경으로 조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형상과 배경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 자극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두드러진, 부각된 그런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배경이라는 것은 그 접하는 자극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두드러지는 것으로 지각하는 부분을 배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창작을 할 때는요,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형상으로 지각하게끔 그렇게 광고가 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상과 배경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뭐가 가장 먼저 형상으로 보이셨나요?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코가 큰 웬 아저씨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이걸 형상으로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눈, 코, 입, 그리고 웨이브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의 얼굴을 형상으로 지각하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가장 먼저 이렇게 형상으로 보는 부분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광고를 제작할 때는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가 형상으로 그러니까 바로 지각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묻히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형상과 배경의 원리를 이용한 광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카콜라 인쇄 광고하고 영상 광고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뭐가 형상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가장 먼저 형상으로 보이셨나요? 네, 분명히 어떤 친구들은 이 포크하고 나이프 이게 형상으로 보인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코카콜라 병 이게 형상으로 보인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가 형상으로 보이시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가 먼저 보인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코카콜라 병이 먼저 보인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코카콜라 병이 어디에 있나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보시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바로 이 형상과 배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을 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제시되는 자극들 중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지각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거고, 배경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코카콜라는 바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광고 안에서 이 코카콜라 이 병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기억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는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본 다음에 이 학습의 여러 이론들, 그러니까 행동적 학습 이론, 인지적 학습 이론,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의 정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학습의 정의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 등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혹은 행동 잠재력의 변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겪고요.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익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행동 또는 이 행동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 이걸 바로 학습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익히고 배우는 거 이게 학습인 것이죠. 광고에서 말하는 학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보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제품의 장점은 뭐다, 특성, 혜택, 가치는 뭐다 이런 걸 이렇게 습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이렇게 사서 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의 대표적인 이론에는 행동적 학습 이론하고 인지적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행동적 학습 이론입니다. 이 행동적 학습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에게 외부에서 자극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겠죠. 바로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결과로서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론이 행동적 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 과정이나 정신 과정, 심리 과정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요. 외부에서 한 대상에게 가해지는 어떤 자극 그리고 이 대상이 보이는 반응 이걸 가지고 인간의 행동 변화, 학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적 학습 이론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이론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조건 형성의 그런 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탁 하고 누르면 이 형광등에 불이 탁 하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기계적이죠?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불이 탁 하고 들어오듯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거죠. 또 다른 특성으로 이 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인이 열심히 인지적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열심히 사고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그 인간에게 이렇게 자극을 가해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어떤 사고 과정, 정신 과정, 심리 과정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극과 반응 이것만 가지고 인간의 행동 변화, 학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이론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행동적 학습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는요.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제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고전적 조건화하고 그리고 이제 조작적 조건화 이것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인가요? 이게 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었던 실험이었죠?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 실험이 뭔지 이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 실험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이렇게 먹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개는 이 먹이를 보면 침을 흘렸죠. 이때 이 먹이는 개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침을 흘리게 만드는 자극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먹이를 파블로프는 무조건 자극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개는 이렇게 먹이를 보면 이렇게 침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침 흘림은 무조건 반응 이런 이름을 파블로프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개에게 있어서 이 종울림은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싫은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 종소리, 종울림에 대해서는 중립자극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이 종소리 때문에 침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줄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종소리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를 듣고 개는 침을 흘리게 됐죠. 그런데 이때의 침 흘림은 위의 침 흘림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먹이가 없는데 그냥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렸으니까요. 그래서 아래의 침 흘림은 이 조건 자극으로 바뀐 이 종소리를 듣고 나타난 반응이다 해서 이때의 침 흘림을 조건 반응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이 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실험인데요. 쉽게 말하면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이렇게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나중에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침을 흘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조건반사 실험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조건반사 실험을 광고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들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멋있는 모델들을 보면요. 오, 멋지다. 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광고 모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이 광고 모델은 바로 무조건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 아, 멋지다. 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런 호의적인 태도, 이걸 이제 무조건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광고주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제품이 이제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 이 제품을 중립자극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주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하고 결부시켜서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소비자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처음에는 이 제품 때문이 아니라 이 광고 모델 때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요. 이 제품이 처음에는 중립 자극이었는데 이게 조건 자극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제품만 보고도 호의적인 태도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호의적인 태도는 위의 호의적인 태도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아래의 호의적인 태도는 매력적인 모델을 보지 않고 그냥 제품만 보고도 이제 그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니까 분명히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호의적인 태도는 이 조건 자구로 바뀐 이 제품을 보고 나타난 반응이기 때문에 이 아래의 호의적인 태도는 이제 조건 반응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는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 광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조건 반사 실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고전적 조건화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영향 요인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이 고전적 조건화는 1904년에 러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바로 이 사람,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의를 살펴보면은 중립적인 자극, 파블로프의 실험에서는 종소리였죠. 이러한 중립적인 자극을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실험에서는 침 흘림을 유발하는 먹이였죠. 이거 결부시켜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던 무조건 반응하고 굉장히 유사한 반응, 이것을 이제 유발하게 된다는 이론이 이 고전적 조건화가 되겠습니다. 뭔가 정의가 굉장히 복잡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파블로프의 그 조건반사 실험을 떠올려 보시면 이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 들려주면 나중엔 종소리만 듣고도 개가 침을 흘렸다. 이것만 이제 제대로 알고 계셔도 이 정의가 무슨 뜻인지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5개, 즉 무조건 자극의 강도부터 관여도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조건 자극의 강도입니다. 무조건 자극, 광고에서는 매력적인 모델이라던가 또는 인상적인 CM송이나 BGM 또는 이제 아름답고 멋진 영상, 이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고전적 조건화에 의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광고 창작에 적용을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 광고주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요. 이 무조건 자극의 강도를 이렇게 높여서 광고를 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매력적인 광고 모델을 이제 기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멋진 영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광고를 창작을 하시면 효과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루이비통의 인쇄 광고인데, 루이비통은 지난 2009년 봄, 여름 시즌 광고 모델로 바로 이 사람을 기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미국의 가수 마돈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돈나를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면서 광고 모델료로 얼마를 지급을 했냐면요. 무려 136억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촬영에 136억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루이비통이 이렇게 엄청난 광고 모델료를 마돈나에게 지급한 까닭은 그만큼 마돈나가 매력적인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돈나가 등장한 이 광고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주목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도 잘 형성하게 되고 잘 기억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높게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이비통은 마돈나에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광고 모델료를 지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모델,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광고를 창작하실 때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영향 요인,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 그러니까 매력적인 모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자극, 제품 이런 걸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결부시킨 다음에 반복해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야 그때 학습 효과가 증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제시한다고 해서 학습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를 해야지만 그때 학습이 잘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영향 요인은 자극의 제시 순서입니다. 적어도 학습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조건 자극인 제품을 무조건 자극인 모델 이런 것보다 먼저 제시를 해야 그때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무조건 자극, 매력적인 모델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칫하면 이 모델에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묻혀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나도 이게 어떤 제품의 광고였는지, 어떤 브랜드의 광고였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학습 차원에서는 제품, 이런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 모델 이런 것보다 먼저 제시가 되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자극의 제시 순서에 따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즉 전방 조건화, 후방 조건화, 동시 조건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방 조건화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이렇게 앞에 위치하는 것을 전방 조건화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후방 조건화는 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후방, 그러니까 뒤에 위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동시 조건화는 이 조건 자극하고 무조건 자극이 말 그대로 동시에 제시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보통 이 동시 조건화는 인쇄 광고에서 많이 보여지죠. 인쇄 광고는 이렇게 TV 광고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지면에 조건 자극인 제품과 무조건 자극인 모델 등을 같이 동시에 제시해버리죠. 그래서 이 동시 조건화는 여러분들이 뭐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이런 데서 이렇게 빈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종류들 가운데서 이 전방 조건화, 그러니까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이렇게 먼저 제시되는 것이 이게 학습 효과를 이렇게 높인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영향 요소, 친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조건 자극, 이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나치게 익숙하면 학습 효과를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이제 광고 효과를 높이려고 굉장히 좋은 음악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음악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소비자들이 평소에 너무 많이 들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면 광고에서 또 이 음악을 듣게 되면요, 또 저 음악이야? 이러면서 식상해 하고요. 때로는 짜증이나 실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학습 효과, 이런 게 저하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광고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고 모델이 만약에 매력적이면요, 여러 광고주들이 서로 자신의 광고의 모델로 기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복 출연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많이 광고에 이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 짜증도 내고 실증도 내고 도대체 저 모델이 어떤 광고에 등장했는지 이렇게 혼동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 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향 요인은 바로 관여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여도, 우리 수업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관여도가 뭐죠? 관여도가 뭐였나요? 네, 관여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 또는 개인의 이 중요성 지각 정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이제 고관여와 저관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관여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이제 관심의 정도가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저관여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고관여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이 고전적 조건에 의한 학습의 효과가 클까요? 낮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고관여 상태라면 이 고전적 조건의 학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고관여 상태면 고전적 조건하에 의한 학습 효과는 낮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관여 상태면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광고에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 막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그리고 잘 기억하고 뭐 물건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니까 본인 스스로 이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탐색하고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물건을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전적 조건에 의한 학습이 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이제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이걸 결부시켜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리고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이렇게 선행이 돼서 제시될수록 그리고 친숙도는 낮을수록 그리고 관여도는 낮을수록 이 고전적 조건에 의한 학습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행동적 학습 이론에서 이제 또 다른 이론인 이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가 정립을 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처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하고 반면에 보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이렇게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반면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학교 선생님께서 이게 꾸짖으시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실력이 이게 향상이 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바로 보상과 처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 조작적 조건화를 다른 말로 도구적 조건화 그리고 수단적 조건화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작적 조건화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키너의 실험입니다. 스키너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쥐라던가 이외에도 비둘기,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동물들에게 이제 스키너가 이제 원하는 어떤 행동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그걸 잘하면 보상을 줬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먹이도 줬어요. 근데 반면에 이들 동물들이 스키너가 원하는 행동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 처벌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 동물들을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 결과 이 동물들이 춤도 추고 탁구도 치게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피아노도 치게 하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작적 조건화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첫째, 보상을 제공을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더욱더 증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 뭐 칭찬이라던가 뭐 관심, 기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보상을 가하게 되면 더욱더 열심히 잘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다른 말로 로젠탈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타인의 기대나 칭찬, 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이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만 이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각상이기 때문에 이 피그말리온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여신 아프로디테가 딱 보니까 이 피그말리온의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정말 참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 여인상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피그말리오는 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피그말리오는 이 조각상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기울였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되었죠. 바로 이제 이것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 이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렇게 다른 말로 로젠탈 효과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이 로젠탈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레노어 제이콥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능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당 20%의 학생씩 무작위로 선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 니들은 영재다, 앞으로 성적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했고, 그리고 관심, 기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뽑힌 학생들 중에는 실제 영재가 있었지만 아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기대, 관심 이런 걸 보여주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영재다, 성적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관심, 기대 이런 걸 받았던 이 학생들, 이들의 학습 효과가 증대됐을까요? 아니면 낮았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로버트 로젠탈의 실험 결과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로젠탈은 이후에 그 학교에서 다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칭찬, 기대 이런 것을 받았던 이 학생들의 IQ가 평균 4점씩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적이 훨씬 더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렇게 보상을 제공을 하면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향 요인, 즉 욕구 상태하고 충동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에 따르면 사람들의 욕구 상태, 충동 상태, 이게 크면 클수록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너무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상태다 하고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당장 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할 거고요. 빨리 읽고 이해하면서 관광지는 여기구나. 그리고 이건 꼭 가봐야 되는구나. 이거는 맛집이구나.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습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구 상태, 충동 상태 이런 게 크면 클수록 학습이 잘 되게 됩니다. 이걸 광고에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요, 광고를 창작할 때 소비자들한테 뭔가 보상, 혜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서 학습이 잘 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광고 사례이고요. 집행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그 적도에서 유입되는 이 브라질 난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년 내내 굉장히 무덥습니다.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 맥도날드가 이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선 해변가에다가 광고 자판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 버튼을 탁 하고 누르게 되면 이 자판기가 미션을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보상, 쿠폰을 주고 이것을 이제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음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이 얼음 쿠폰이에요. 근데 이곳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이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맥도날드 매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혹시 사람들이 안 갈까봐 이 자판기 근처에다가 도우미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맥도날드 매장이 어디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이 매장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격려, 응원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 광고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이 혜택,
보상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사람들한테 보상, 이 얼음 쿠폰을 주고요. 그리고 또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걸 음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캠페인에 이렇게 실제로 참여한 소비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분명히 맥도날드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거나 이렇게 잘 기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 효과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이 맥도날드 사례에서와 같이 뭔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보상이라던가 혜택 이런 걸 이렇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 효과를 이렇게 높여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학습 이론의 또 다른 유형, 즉 인지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행동적 학습 이론을 배웠어요. 근데 이 이론에 한계점이 있었죠.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문제였죠? 네, 행동적 학습 이론은 인간의 사고 과정, 정신 과정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를 했다는 거.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극하고 반응 이것만 갖고 인간의 행동 변화, 학습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었죠. 이 이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행동적 학습 이론이 간과했던 이런 인간 내적인 사고 과정, 정신 과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인간의 이런 사고 과정, 심리 과정, 정신적 과정의 결과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 학습 이론에서 이 인지적 학습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일단 모형은 이렇습니다. 이 인지적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우선 목표를 인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통찰력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실제로 시행을 해가지고 목표를 성취를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이걸 인지적 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의식 속에 이걸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유사한 상황이 되면 이걸 다시 인출을 해서 이제 비슷한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울러 이 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행동적 학습 이론은 인간을 어떻게 봤죠? 네,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봤었죠. 그런데 이 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인, 적극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문제 해결자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탐색하고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해요. 필요한 정보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거부를 하죠. 그리고 받아들인 정보는 기존의 정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통합을 하고요. 이것을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지적 학습 이론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학자 ���러의 침팬지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러는 침팬지 우리 천장에다가 바나나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닥에는 이렇게 상자들을 이렇게 흐트려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침팬지를 우리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죠. 우리 안에 들어간 침팬지는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를 보고 저거를 따서 먹어야겠다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도 좀 뻗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도 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너무나 높은 천장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계속 번번이 실패를 하게 돼요. 하지만 계속 이 의도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통찰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지금 상자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침팬지는 저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았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성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실험을 보면은 인지적 학습 과정이 나타납니다. 즉 목표, 의도적인 행동, 통찰, 목표 성취 이 과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러는 이 침팬지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서 인지적 학습 이 이론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학습 이론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친숙도부터 정보 환경의 애매모호성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친숙도입니다. 이 친숙도,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친숙도가 중간 정도일 때 그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숙도하고 학습, 이들 사이에는 역U자 모양의 곡선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X축은 친숙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친숙도가 커지는 그런 상태이고요. Y축은 학습 효과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학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특정 대상에 대한 친숙도가 너무 낮아도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아도 다 학습 효과는 낮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숙도가 낮으면 학습 효과가 낮다. 이에 대한 예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전공 분야를 공부하게 됐다 하고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이쪽을 갑자기 공부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의학은 우리의 전공하고 다르니까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학습 효과가 낮게 나올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떠올려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반면에 친숙도가 너무 높아도 학습 효과가 낮게 나온다. 이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학원에서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 이걸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학원에서 이렇게 다 배워놔 버리면 나중에 정작 학교에서 그 부분을 공부할 때요. 학생들은 나 저거 다 아는 내용이야.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웠어.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는 잘 공부를 안 하게 돼버립니다.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심화학습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떠올려 보시면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정도일 때 그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큽니다. 다음 두 번째 영향 요인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이 동기부여는 학습의 방향과 강도를 모두 다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학습의 방향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강도는 강, 약, 중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중간 정도로 하고 조금 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많이 부여가 되면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동기가 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라던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 동기부여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향 요인은 정보 환경의 애매모호성입니다. 만약에 정보 환경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때는 하향식 정보 처리를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보 환경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아주 확실합니다. 이때는 상향식 정보 처리를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향식 정보 처리 그리고 상향식 정보 처리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향식 정보 처리라는 것은 뭐 가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 위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환경이 너무나 불확실하고요.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바로 이 하향식 정보 처리, 뭐 개념이라던가 가설이라던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보 처리하고 사람들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상향식 정보 처리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축적이 된 데이터라던가 또는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보 환경이 너무나 확실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뭐 가설이라던가 개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상향식 정보 처리, 즉 경험 그리고 이제 쌓인 데이터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 개념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배웠죠. 효과의 위계 모형, 그리고 지각, 학습 이것이었는데요. 우선 효과의 위계 모형이라는 것은 특정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뭐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라던가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이것이 효과 위계 모형이죠. 우리는 크게 5개, 레비지와 스타이너의 효과 위계 모형부터 아이드마 모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 지각은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가지를 배웠는데,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우리 인간은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 이런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인지체계에 부합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선택적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지각적 조직화는 우리가 특정 대상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낱개로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단화해서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또는 행동 잠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크게 2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이제 외부에서 자극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대상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자극과 반응의 결과로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네, 행동적 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학습 이론은 이런 행동적 학습 이론에서 이제 간과한 사고 과정, 정신 과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요. 인간의 이러한 정신적 과정, 사고 과정의 결과로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그런 개념이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이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학습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이언스가 제시한 단순 노출 효과, 그리고 패티와 카쇼퍼가 제시한 정교화 가능성 모델, 그리고 인지 일관성 이론 해가지고 하이더의 균형 이론이라던가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이런 것들을 쭉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자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 광고에서 이 소비자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한자 성어의 말처럼 소비자를 제대로 알고 광고를 창작을 하게 되면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소비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